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성춘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 오후에 IMF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하면서 내년 전망도 하고 세계 경제에 중요한 어떤 내년의 이슈, 특히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좀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재미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발표했던 자료라서 혹시 그 세미나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신 내용이라 또 별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대개는 내년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들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 이게 굉장히 짧은데 여기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다 얘기하려면 거의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그렇게 할 시간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만 발표를 하고 간단히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니까 40분까지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 첫 번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세계 경제에 도대체 무슨 구조적인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 내년 전망, 그리고 선진국, 주요 신흥국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신흥국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결국 이거 같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력 약화라고 하는 내용으로 키워드가 될 텐데요.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이고요. 파란색이, 요 검정색이 그 교육 증가율입니다. 이 교육 증가율이 지난 한 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률 수준으로 지금 수렴해 가고 있고요. 일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국가의 성장률보다 교육 증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래서 어제 IMF 자료에 좀 나왔는데요. 그 나라의 그 교육 증가율 빼기 경제 성장률, 이걸 해보면 선진국들은 그나마 여전히 좀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아 이외의 국가들은 조금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반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하나의 구조 변화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이게 그동안의 교육 증가세가 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한 그 하나의 큰 요인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전개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진원지가 바로 중국인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이 그동안에는 그 제조업, 투자 중심의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비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따 우리 이승신 팀장께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이 FDI 투자를 이제 선별적으로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FDI 투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나 혹은 새로운 좀 더 고도화된 제조업 부문으로 이제 한정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처럼, 여기 두 번째가 한국인데, 이 파이널 디맨드에 따라서, 이게 외국의 그 최종 수요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어떤 이런 해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95년에 비해서 지금은 더 높아졌죠. 이런 데서 이런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변화는 우리나라의 투자, 일자리, 수출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저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서는 이 GBC 전개의 둔화 혹은 변화, 이것이 무역과 투자, 성장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많이 얘기하는 이 중국과 미국의
정책 전환, 즉 최근에 뭐 그걸 한마디로 뭐 G2 리스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 차트를 보여준 게 이게 지금 주요 중앙은행들의 그 자산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이 선진국이고요, 빨간색이 선진국이고요, 파란색이 신흥국입니다. 선진국, 신흥국 둘 다 이게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차트는 특히 신흥국에서 그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팽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그동안은 신흥국이 외환 제약 없이 FX 컨스트레인트가 없이 자유롭게 팽창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돈이 상당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그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하면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즉 풍부한 유동성 시대는 끝나가고 또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은 이제 자국 통화의 급격한 절하를 막아야 되고 또 외환 유출을 막아야 되고 또 환율 절상에 따른 어떤 물가 상승,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또 막아야 되고 등등의 굉장히 그 이전과는 다른 거시경제적 여건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신흥국의 이 통화 정책을 압박을 하게 되고 이게 신흥국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은 결국 중국의 성장세 둔화를 초래하고 이게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자원 의존형 신흥국들의 성장률을 급격하게 추락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이 구조적인 변화. 이거는 그 큰 나라 두 나라의 어떤 정책 전환에 따른 신흥국 성장 여건의 악화라고 하는 이런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구조 변화. 선진국은 어떠냐? 제가 보기에도 선진국은 여전히 이 수요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미국은 이미 양적 완화를 해서 지금은 종료를 하고 있죠. 종료를 했고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돈을 풀어 제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게 과연 그 두 지역 혹은 미국을 포함한 세 지역이 자율적인 어떤 성장 궤도로 과연 회복해서 진입을 하고 있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유럽이나 일본이 그렇게 돈을 푸는데도요. 기업 투자가 안 늘어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언론에서는 심지어 기업가들에게 그렇게 엔화 약세를 유도를 하고 수익을 좋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한다. 배신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떠냐면 지금 막 금년 3월 달부터 계속 지금 그 돈을 풀고 있는데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금융보다는 간접 금융이 더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 대출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은 여전히 줄고 있다. 가계 대출이 조금 늘어서 전체 은행 대출이 조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돈의 흐름이 기업으로 가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이런 선순환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언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고 요원하다. 그리고 특히 이 선진국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그에 따른 구매력 약화, 소득 감소. 여기 한번 보시면 인구 수에 근거한 구매력을 유엔이 프로젝션한 걸 보면요, 이게 2015년입니다. 앞으로 계속 구매력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 선진국도 이 소비가 저조하면서 수요 부족,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 전망이 낮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소비가 부족한 이런 악순환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이게 별로 굿 뉴스가 안 보이는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의 이 세계 경제 전체의 상황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좀 구조적인 변화를 좀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저희는 금년에는 한 3%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년은 그래도 조금은 낮을 거다. 그러나 이거는 이 숫자 자체에 연연해 하시지는 말고 하나의 어떤 방향성 내지 스토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뭐
IMF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약간 미국 경제의 어떤 하방 리스크를 조금 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방 리스크를 하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게 과연 미국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아직 블랙박스입니다.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경기가 좋아졌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여러 그 담당하시는 그 박사님들 그리고 저희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미국 경제의 실제 회복력이 아직은 미약하다. 왜? 그 이유는 지금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소비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요. 소비가 좋아진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양적 완화의 효과다. 특히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그 돈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가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금융위기 전에 약 한 85%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자산 효과가 미국의 소비를 늘린 게 아니냐.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일자리가 제대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늘어가지고 이 가계의 소득 기반이 충분히 확충이 돼서 소비가 늘었다면 금리를 올리거나 하더라도 그 저항력이 충분할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여전히 버블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금융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왜?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별 상관 않고 투자를 막 해댄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우려를 사람들이 점점 하게 되면 훨씬 더 투자 행동이 신중해지고 그러면서 이 약간의 금리 상승이 자산 시장에 상당한 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어떤 백파이어가 나타나고 이게 거꾸로 실물의 소비 부문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블랙박스인데 그럴 하방 리스크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좀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따 우리 이승신 팀장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IMF는 한 6.3, 저희는 한 6.4 정도로 돼 있고요. 이런 그 숫자는 중국 경제는 어떤 시장에서의 막 어떤 그 액티비티에 의한 그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성장률,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 이거에 따른 그 성장률의 조정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한 6.3 내지 4% 정도 수준까지 성장률을 중국 정부가 낮출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지금 사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뭐 중국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고 뭐 혹은 경착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 따라서 유도된 성장률의 하락세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도까지는 좀 성장률을 낮춰줘야 그래야 구조개혁이 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그 과잉 설비, 과잉 생산이 되어졌던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조업 부문에 그것들 구조개혁을 해야 되고요. 또 지방 부채, 또 회사 기업들의 부채 이런 것들도 이제 해소해야 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과연 여기까지 가면서 구조개혁을 할지 아니면 성장을 좀 더 중시해서 조금 높은 성장세를 달성을 하고 구조개혁은 뒤로 좀 미룰지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선택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저희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이번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계속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들 투자 잘 안 하고 있고요. 임금도 잘 안 올려줘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내년에도 저희가 보기에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효과 이게 거의 이제 다 약발이 다 된 것 같고요. 2.0 아베노믹스 2.0이라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정책인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 조금 좋아질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 브라질
러시아 이런 신흥국, 특히 이 자원 의존적인 이런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내년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 나라들 좀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뭐 대동소이한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중남미 제일 안 좋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그나마 신흥국 중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지역이 이 동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하고 인도입니다. 인도.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 다 지금 죽을 쓰고 있고 작년까지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는 뭐 약간의 플러스 성장이 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국가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잘못하면 외환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는 국가들도 좀 있다. 아시아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 세계 경제를 내년 전망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다 생략을 하고요. 주요국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뒤쪽에서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 뭐 떨어졌죠. 실업률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 20만 개 이상씩. 그러나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리스크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첫 번째는 그 강달러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주식, 부동산 하방 압력, 이에 따른 역자산 효과로 인한 소비 증가세 둔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이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빨간 그래프가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 뚝 떨어진 이후에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사람들이 다시 취업 시장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이 되어지고 있다. 즉 고용 시장에서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노동시장 참가율은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지 못하다. 일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나 혹은 은퇴를 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잡의 질이 상당히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임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계 소득의 증가세도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다. 이런 점을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지금 네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내적인 호재로서 저유가, 양적 완화 기대감, 자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수를 조금 느리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유로화 약세가 또 수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로존이 1.6%, 올해가 한 1% 정도, 내년 1.6% 정도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로존에 여전히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저물가 기조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물가, 소비자 물가 지금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섰죠. 저유가의 탓도 있지만 여전히 총수요,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물가가 하락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로존 국가 중에서 또 비유로존 국가 중에서 10개가 훨씬 넘는 나라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여전히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고용 시장인데요. 이 기업이 투자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고용이 회복이 안 됩니다. 여기 오른쪽 그 차트를 보시면 총 고용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수의 국가가 여전히 총 고용을 한 15, 16년 전의 수준조차도 회복을 못한 상황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만 요 나머지 상당수의 국가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 개선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이게 제대로 개선이 돼야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고 하는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의 통화 정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효과가 어떨 것이냐 약간 좀 우려가 있다. 일본하고 비슷해요. 돈을 풀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주로 자산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은 처음에 주식 양적 완화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갔어요. 최근에는 주가조차 좀 빠지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이제 조금 회복이 돼요.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끝난 국가들은 가계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소비를 늘리는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기업으로 돈이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 여기 보시면 민간 대출 추이라고 해서 일부 국가들은 조금 100, 이게 2008에서 15년까지의 대출을 100으로 놓고 봤을 텐데 조금 올라간 나라가 일부 있어요. 여전히 그걸 회복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도 가계와 기업을 합친 건데 가계가 늘 반면 기업 대출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좋아서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요즘에 다시 수출조차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유럽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대외적인 이런 호재조차도 내년에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본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TPP가 얼마 전에 타결이 됐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어떤 효과를 주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본에서 그나마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와 관련된 건데요. 자동차 관세율 인하 보시면 미국 현행 2.5%입니다. 근데 이 관세를 앞으로 15년 지난 뒤부터 15년 차부터 25년간에 걸쳐서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상당히 그 TPP가 일본 경제 회복에는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흥국인데 중국은 이따가 우리 이승신 팀장께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도인데요. 그나마 좋은 나라들이 어디냐면 인도 이 한 나라 정도인데 인도는 여기 몇 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죠. 7.4, 7.5 이 정도가 되어지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한 7.25% 정도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비 증가율이 상당히 좋고요. 나름대로 6% 이상의 소비 증가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투자가 한번 위축이 됐다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나 투자가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정책적으로 보면 그 인도의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물가가 높았던 수준을 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았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적자의 비율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면서 재정 건전화 조치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거시 경제의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여러 신흥 국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양호하다. 즉 물가를 낮췄고 어느 정도의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급격한 외환 유출도 막고 그리고 정부는 그 재정 건전화를 하고 이러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조금은 회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금 모디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모디노믹스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의 그 개혁, 구조 개혁을 통해서 투자를 그 늘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노동법, 주마다 노동법이 굉장히 각양각색인데 이걸 좀 개혁을 해서 이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그 외국인 투자를 좀 더 많이 유치하겠다. 토지 수용을 단순화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또 Goods and Service Tax, 세제 개혁을 통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Make in India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또 인도 내에 그동안 중단이 되어져 있었던 인프라 투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내년에는 이 투자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인도를 약 한 7.6% 정도의 올해보다는 조금 높은 이런 성장률을 달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변화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그 형성이 되어지던 글로벌 밸류 체인이 과연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느 국가, 어느 지역으로 그 핵이 움직일 거냐, 뭐 예를 들어 뭐 미얀마로 갈 거냐, 뭐 베트남으로 갈 거냐, 아니면 차기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허브로서, 제조 중심으로서 이 인도가 부상을 할 거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인도 정부는 어쨌든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국내에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투자에 대한 기대, 높은 성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껏 지금 끌어올려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개혁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 건지는 아직은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저항 세력들이 있어요. 갈등, 뭐 이런 그 노동계하고의 어떤 그 갈등,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디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거를 조금 더 잘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인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 경제는 정말 아주 그 힘든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 러시아 경제의 한 8, 90%는 유가가 설명한다. 유가가, 러시아의 거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니까 그 다음으로 무슨 일이 났냐면 환율이 폭등을 하고, 환율이 폭등하니까 소비자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폭등을 하고 환율이 폭등하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무려 한 번에 17%포인트를 올렸어요. 이거는 뭐 무지막지한 겁니다. 금리가 급등하니까,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급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질 소득이 줄고, 실질 소득이 주니까 소비와 투자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된 꽤 오래 전부터.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지금 수축기다, 줄어들고 있는, 짜부러드는 이런 경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무역도,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이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고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은 국가입니다. 거의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5천억, 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최근에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가 많고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떤 외환 위기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러시아 경제에 자본 유출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 반토막 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당분간 마이너스 상황은 지속될 거다. 내후년은 모르겠습니다. 내후년에 버텀 아웃해서 이제 바닥을 치고 내후년에 올라갈 건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브라질도 아까 중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 여기도 비슷해요, 상황이. 그래서 여기도 딱 보면 이 나라도 어떻게 성장했나 이게 대충 감이 옵니다. 이 나라는 빚을 내서 성장한 나라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늘립니다. 그럼 가게에 돈을 많이 빌려요. 이 돈을 빌린 돈을 갖고 소비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똑같은 현상, 환율이 폭등하죠.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특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가계부채 때문에 이 민간 소비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떨어지죠. 소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아이고 이게 투자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투자를 줄이기 시작을 하고, 정부는 긴축을 해서 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밖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외환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서 팽창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브라질도 그런 상황이라 통화, 재정 어느 쪽을 보더라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의 룸이, 스페이스가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에 돼 있고요. 그 커머디티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여건이 안 좋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그 무역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 그 둔화는 성장세 둔화는 이 브라질 경제에 상당히 직격탄을 날릴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내년에도 한 마이너스 1% 정도의 이런 그 부정적인 어떤 이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자면 선진국 경제는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부진하다. 만성적인 투자 부진. 투자가 부진하면요 결국은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혹은 개개인의 자본 장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잠재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결국은 잠재 그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들어갈 이런 그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선진국 상황이고, 고령화다, 뭐 인구 감소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소비가 당분간 계속해서 위축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 경제조차도 하방 압력이 있다. 특히 금리가 올라갈 경우,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불확실한 블랙박스로 남아있다. 신흥국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개별 국가들 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아까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 나라들의 확장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이제는 사라졌다. 두 번째는 기존의 성장 모형을 가지고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다. 이제는 뭔가 신흥국들도 새로운 성장 모형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 메이크 인 인디아 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글로벌 허브로서의 어떤 역할 자기들이 하겠다. 우리 그 구조개혁해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할 테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하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일부 보이는 반면에 러시아, 브라질은 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은 뭔가 새로운 성장 모형을 찾으려고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는데 여전히 그 자원의 저주라 그럴까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유가가 좀 올라가면 다시 나아질 걸 하면서 안이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브라질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흥국들이 이 어떤 새로운 성장 모형을 찾아서 이거를 제대로 그 성공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지 않는 한은 신흥국의 앞으로의 고성장세도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수출이죠. 수출.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무역연구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금년에 계속 수출이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제 IMF에서 발표한 페이퍼 중에 하나가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기존의 무역 구조,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한 게 있어요. 그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수출은 결국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의 거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중국과 우리하고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 그동안은 보통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파이널 굿즈를 수출을 하는 쪽으로 좀 더 전략을 바꿔 가야 된다. 수출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 그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수출 감소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수출을 했었던 신흥국, 예를 들어 뭐 브라질이나 인도라든가 그쪽 나라에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했었던 그쪽 나라들의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예를 들면 그 나라의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조그만 그 국제금융시장에 시학이 올 때마다 환율이 출렁일 수가 있고요. 그럴 때 거기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제 환율 관리,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신흥국의 어떤 수출이 기존처럼 막 잘 될 거다 이렇게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물 사이드의 영향이라면 금융 사이드는 뭐 늘 나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거 괜찮을 텐데 뭘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냐. 한국은 뭐 외환 부분에 여러 가지 건전성 조치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하는 총재께서 이 국제회의장에서 이게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하고 우려를 하니까 어떤 외국인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걸 왜 한국이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진짜 그러냐 하고 이제 그 논의를 하던 이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블랙박스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심할 수도 없고 또 너무 그렇다고 긴장해가지고 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영향 얘기는 안 하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아시아 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한 겁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계속 돈을 풀어 제끼고 있어요. 심지어는 추가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2분기 마이너스, 3분기 마이너스 계속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아베노믹스 이게 효과가 떨어지고 국민들 이제 그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뭐냐? 일본은 돈을 더 푸니까 일본의 금리는 덜 올라가겠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덜 올라갑니다. 근데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본 유출을 우려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승 압박이 더 큽니다. 그러면 아시아 국가는 더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미국은 더 올라가죠. 그러면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일본은 돈이 풍부합니다. 돈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돈을 벌고 싶어하는 투자은행들이 딱 보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이거를 갖고 나와서 딴 나라에 투자를 하면 더 좋겠다. 그게 캐리 트레이드 아닙니까? 캐리 트레이드. 일본에서 돈을 왕창 빌려서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한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국에 외자가 들어오겠죠. 외환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돈이 더 거꾸로 더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엔화 가치는 계속 돈을 푸니까 저금리니까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엔저가 초래가 되겠죠. 그러면 원고 엔저 상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어려워. 원 고과돼 가지고 해외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워. 달러 벌어서 갖고 와봐. 원화로 바꿔봐야 별 뭐 돈도 안 돼. 수익성이 낮아져.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우려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생각도 제가 언뜻 해봤습니다. 즉 외환 위기처럼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하고는 정반대 상황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게 어느 정도의 확률로 어떻게 벌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금융 섹터에 있어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외환 위기까지는 안 간다. 그러면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냐? 근데 은행 금융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 우리나라 은행들이 충분히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기 때문에 뭐 설령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위기까지 갈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우려를 조금 따독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